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말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귀와 눈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한밤중 병실 복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한 두 사람이었고 그들은 조용히 제 인생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웃는 얼굴로 제 약을 바꾸었고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병실은 단순한 요양 공간이 아니라 제 삶을 서서히 몰수하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듣고 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날 이후로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인숙입니다. 78이라는 나이는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는 줄 몰랐습니다. 지난 겨울 눈 내린 아침에 미끄러져 골반과 다리를 크게 다친 뒤로 저는 더는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계단이 많아 더는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 정태훈이 저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처음 입원하던 날, 며느리 민서진은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오겠다고 말하던 그 눈물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요양병원은 처음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얀 복도, 일정한 속도로 깜빡이는 형광등, 창문 없는 병실, 멍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다른 노인들. 나는 그곳이 마치 아주 느리게 죽어가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처음 며칠은 다정했습니다. 아들은 퇴근길마다 들렀고 며느리는 반찬을 싸왔습니다. 같이 있던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병실에 간병인 강재명 씨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2주쯤 뒤였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의 40대 후반 여성으로 조용하고 손이 빨랐습니다. 강 선생은 아들의 회사 사정상 간병인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말투에 고마웠고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도와주는 손길도 따뜻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제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느낌은 아주 작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처방약 봉투에 적힌 복용 시간이 평소와 달랐고 약이 바뀐 것 같았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전에 물약을 꼭 먹어야 한다며 가져온 플라스틱 병은 처음 보는 것이었고 마시면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반찬이라고 주는 죽에는 가끔 이상한 비릿한 향이 났지만 그마저도 거절하기 미안해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더는 퇴근길에 들르지 않았고 며느리는 사정이 생겼다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제 병실에는 강 선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내 사람이었으면 했지만 점점 그 사람이 내 눈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날짜도 자꾸 틀리시고 이름도 가끔 헷갈리시죠. 어르신, 걱정 마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었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이 반복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집니다. 사람은 주변이 전부이니까요.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몸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잊혀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장은 병실 점검을 온다며 가끔 들어왔지만 나를 직접 쳐다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와 짧게 서류를 확인하고 나가면서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치매 초기 같아요. 가족에게
동의서 받아야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 병명도, 제 상태도, 제 의사도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병실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나를 없애기 위해 준비된 건 아닐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재명 씨는 첫날부터 나에게 친절했습니다. 수건을 대워 이마를 닦아주었고 식사를 할 때마다 미움의 참기름 한 방울까지 섬세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강 선생을 믿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외롭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입장에서는 나를 향한 친절은 곧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아주 작은 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전마다 챙겨주는 물약의 색깔이 자주 바뀌었고 복용 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아들이 가져왔던 원래 약 봉투가 어느 날 사라졌고 이후부터는 매일 다른 이름의 약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원래 먹던 약이랑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바꾸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기억이 의심받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면 유도제인지 뭔지 모를 약을 먹고는 하루 종일 흐릿하게 정신이 떠 있었습니다. 간호사 정혜림 씨에게 물어봤지만 간병인 분이 약 챙기시잖아요. 의사 처방이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무언가를 감추는 기색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녀 역시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강 선생은 나에게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엔 이름도 헷갈리시고 자꾸 과거 이야기랑 섞이시네요. 가족들이 걱정 많이 하세요. 나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싶다가도 창문 너머로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만 보고 있자니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천천히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말은 점점 간호사와 의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도 내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고 내 말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은 나를 부축하며 주변에 들릴 듯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름 틀리셨어요. 나중에 보호자 오면 같이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내 옆에서 날 도우며 동시에 내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서는 병원장에게 아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병원장은 점검차 병실에 들어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보호자신가요? 위임 관련 서류는 다 처리하셨죠?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서명한 기억도 없었고 위임장을 넘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장은 내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던 강 선생에게 시선을 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오랜만에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신이 너무 오락가락 하신다면서 강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위임장도 작성했고 진단도 진행 중이에요. 이제 집 관리도 그렇고 중요한 건 내가 다 처리할게요. 나는 너무 놀라 숨이 막혔습니다. 위임장? 진단? 누가? 언제?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서류 위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이 병원이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합법적인 침묵을 씌우기 위해 존재하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간병인 강재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간병인이 아니라 조용한 변호사 같았습니다. 법의 언저리를 아는 듯했고 병원 시스템에 익숙했고 보호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그들이 마음을 놓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내 입으로 내 상황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나는 이곳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아무리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엔 늘 내 옆에 붙어 잠이 들던 아이였고 사춘기에도 별탈 없이 자라준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그 아이는 내 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쁘겠거니 했고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병실에 와도 입술만 까딱하고 갔고 눈은 오히려 간병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도 걱정이고 솔직히 집도 관리가 어렵고 간병인이 정말 잘 챙겨주시니까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선 긋기였습니다. 나는 집에서 버티며 이 아이의 새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사주고 대출 이자도 몇 년을 갚아줬습니다. 그랬던 내가 이제 병원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받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예전에 보냈던 반찬도 없고 영상 통화도 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으면 늘 똑같았습니다. 아프다, 바쁘다, 나중에 들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안쓰러웠지만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게 더 슬펐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 울리는 응급벨, 가끔 오가는 간호사의 발소리,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건 늘 하얀 천장과 깨끗하게 정리된 커튼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내가 존재하는 흔적조차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장은 매주 한 번씩 병실을 돌며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환자가 아닌 서류를 먼저 봤습니다. 간병인이 건네는 일지, 보호자가 남긴 메모, 그것이 나보다 더 우선이었습니다. 인지 저하가 좀 빠르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가 옆 의사에게 중얼거릴 때 내 이름 석자가 그저 행정용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미리 사인 받아두셨죠? 나는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장과 간병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이미 끝난 일이라는 듯 그들은 내 존재를 행정 처리의 일부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깨어 있으면 간병인의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었고 때로는 병실 밖 복도에서 조용히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렸습니다. 진단서, 인감, 위임장, 공증. 그 단어들이 내 인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고 기억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달력은
어느새 사라졌고 하루의 날짜를 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 무렵 간호사가 내 팔에 수액을 꽂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혼란 오신 적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최근에 위에서 진단서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나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아직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바로 그날 밤 복도 끝에서 들려온 두 사람의 목소리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나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모든 걸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습관처럼 마신 약 때문인지 머리가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뜨고 있었다. 하루 종일 왼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느낌이 들었고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린 채로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사이로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 등을 단단히 붙이고 숨을 죽였다. 진단서가 떨어져야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고 확인했고 주소 이전만 되면 진행은 빠릅니다. 서류는요? 다 끝났어요. 위임장은 보호자가 대신했고 어르신이 기억 못하시니 문제 없어요. 기록은 만들어두죠.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이야기 속 주체는 분명 나였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내 재산을, 내 집을, 내 삶을 따져가며 분배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지켜온 것들을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입속에서 숫자를 나누고 있었다. 병실안은 고요했지만 내 가슴은 고막이 터질 듯 울렸다. 그들은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않은 듯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하나쯤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듣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빼앗으려 하는지,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서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지나간 장면이 있었다. 한낮에 면회 시간에 서명을 해달라며 들이밀었던 종이. 병원 관련 동의서예요. 그냥 의료 행정상 필요하대요. 그 말에 의심 없이 손도장을 찍었던 내가 떠올랐다. 당시 손이 떨려 이름을 못 쓰겠다고 하자 간병인이 대신 써주겠다며 친절하게 펜을 들고 내 손을 도와줬다. 그게 단순한 병원 서류가 아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유령처럼 만들고 있었다. 눈앞에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서명을 해도 기억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산을 넘겨도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를 먼저 느꼈다. 이 침대에 묶인 지 반년이 넘었지만 내 안의 모든 감각이 또렷하게 깨어났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다짐했다. 내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수능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간병인의 실내화 소리와
보호자로 앉아 있던 이의 구두 소리가 길게 울리다 사라졌다. 문틈으로 비춰지던 형광등 불빛도 차츰 어두워졌고 병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청소하러 온 여직원이 실수로 머리맡 선반을 건드렸다. 그때 선반 밑에서 떨어진 메모지가 하나 있었다. 거기엔 병원 로고와 함께 내 이름이 적힌 복사 서류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 서류는 내가 사인을 한 기억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 거기엔 보호자 사인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 보호자는 내 의사를 묻지 않고 모든 걸 대신하고 있었다. 청소 여직원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어르신, 이거 떨어졌어요. 나는 무심한 듯 그것을 넘겨받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종이를 내 무기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귀로 들은 진실과 눈으로 본 서류와 무엇보다 잃지 않은 이 정신이 나의 전부였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병실을 도는 간호사들, 약을 들고 오가는 인턴, 서류를 정리하던 행정 직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안에 남은 진실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간호사 한 명을 불렀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가왔고 나는 할 수 있는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군지 잊지 않았어요. 이 병원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내겐 모든 시작이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수면제를 몰래 물에 뱉고 강제로 먹이는 약을 삼키지 않고 잠든 척하며 간병인이 들고 오는 모든 행동을 눈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드디어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정말 치매일까?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정신이 흐릿해지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날짜를 혼동하고 약속을 잊는 그런 사람이 된 걸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렷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어떤 간호사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누가 무슨 표정을 지으며 나를 지나갔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었고, 정리하고 있었고, 그걸 잃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 하루는 아침 식사 후 수면제인지 모를 약을 삼키지 않고 몰래 혀 밑에 감췄다. 그러자 오후에는 어김없이 간병인이 물었다. 오늘따라 좀 또렷해 보이시네요. 약 빼먹으신 건 아니죠? 그 말에 나는 확신했다. 내 정신이 흐릿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 흐릿함이 어딘가엔 반드시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아들은 한 달 넘게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고 면회 신청도 없었다. 내가 입원했을 때는 그토록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고 나를 위해 모든 걸 하겠다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간병인을 통해 모든 상황을 들으며 간접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었고 나에 대해 직접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모든 걸 넘기고 있었다. 하루는 담당 간호사가 내게 물었다. 요즘에도 날짜 잘 기억하세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아침에 비가 왔고 점심에 계란국이 나왔고 어젯밤엔 2시쯤 복도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는 놀란 듯 웃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깨닫는 표정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머릿속으로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가 몇 시에 들락거렸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리고 작은 수첩을 얻은 뒤로는 그걸 손으로 써서 기록했다. 손이 떨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나에게 그것은 증거였고 생존의 수단이었다. 간병인은 여전히 나에게 미소 지으며 약을 건넸고 병원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나의 상태를 숫자로 평가했다. 의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행정직원은 내 이름을 처리 건수로 다뤘다. 모두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리라 확신했고 모두가 내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들었던 대화도 기억했고 며칠 전 떨어진 메모지에 적힌 위임 서류도 기억했고 나를 향한 미소 뒤에 감춰진 의도도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한 번은 식사를 마치고 수저를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간병인이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르신, 이젠 그냥 편하게 쉬세요. 너무 힘들이지 마시고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되물었다. 나는 지금 쉬는 걸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은 잊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날짜를 기억했고, 이름을 기억했고, 내 과거를 기억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했다. 그게 없어진 순간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는 이 공간은 조용했다. 누군가의 신음도 없고 누군가의 웃음도 없고 그저 간헐적인 알림음과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저항했다. 약을 삼키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눈치채고,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날이 오기를, 그 기다림이 결코 허무하지 않기를, 누군가는 반드시 이 침묵을 뚫고 내 목소리를 들어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늦은 아침,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섰다. 하얀 와이셔츠 위에 어두운 재킷을 걸친 젊은 여성이었다. 간병인이 그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일어섰고 병실 안 공기가 뚝 멈춘 것처럼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기억하시겠어요? 저 예전에 도와주셨던 적이 있어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맴돌았다. 그리고 희미한 기억 속 한 장의 종이가 떠올랐다. 10여 년 전 지역복지관을 통해 여성 쉼터 후원 명단에 올랐을 때 한 아이가 쓴 감사 편지가 있었다. 글씨가 엉성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그 편지.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병원에 법률 상담인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그녀가 말하진 않았지만 병원 측의 고발을 위한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는 걸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고 간병인과 병원장을 바라보는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서류를 확인하고 나와 관련된 동의서, 위임장, 진단 요청 내역을 꼼꼼히 살폈다. 그 안에는 내가 직접 서명했다는 증빙이 포함돼 있었지만 날인된 도장은 사진 파일로 출력된 복사본이었고 사인이 된 부분은 간병인의 필체로 보이는 깔끔한 글씨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거 증거로 충분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는 확신. 나를 이상하게 만든 이들이
잘못됐다는 증명이 내 앞에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병실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병원장과 간호사, 간병인 모두가 입회한 자리였다.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는 말했다. 이 어르신은 명백하게 의사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지난 일주일간의 의료 기록, 복약 내역, 행정 절차 전반을 확인했고 절차적 하자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 말에 병원장은 입을 꾹 다물었고 간호사는 시선을 피했고 간병인은 끝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내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자기 결정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청서였다.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나는 정확하게 사인을 남겼다. 이름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그 사인을 보는 간병인의 손끝이 움찔 떨렸던 것이 기억난다. 그날 이후 병실에는 전처럼 누가 함부로 들이닥치지 않았다. 약도 다시 원래 복용하던 종류로 바뀌었고 진단서 재발급 절차도 보류됐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나는 그의 빈자리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누군가의 동의 없이도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컸다. 며칠 뒤 그녀는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병원에 더 계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몸이 다 낫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더는 회복할 것이 없었다. 오히려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떠나야 했다. 그녀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립형 돌봄 주택을 소개해줬다. 작은 방이지만 자율성이 보장되고 요양병원처럼 통제된 약물 복용이나 강제 진단 같은 일도 없었다. 나처럼 정신과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며칠 뒤 간단한 이송 절차를 마치고 나는 조용히 그 병원을 나왔다. 이송차의 뒷좌석에서 바라본 병원 건물은 유난히 회색으로 보였고 창가에 서 있는 간병인의 뒷모습이 유리 너머로 어지럽게 일렁였다. 나는 창문을 닫고 눈을 감았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나를 꺼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엔 그날 이후 한 문장이 새겨졌다. 내가 누군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병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 열흘 동안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고 사람들의 태도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내가 갑자기 문제 제기하는 존재가 되자 병원 안의 공기는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밖에서 도와주던 조력자는 의료민원센터와 복지기관, 심지어 지방노동청까지 연결을 해두었고 병원 내 진료 기록과 복약 이력, 위임장 사본, CCTV 영상 요청까지 동시에 착수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담당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액을 갈았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그땐 몰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얼 보고 무얼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 마주 앉은 간병인은 내게서 눈을 피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친절과 위로를 건넸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불편한 정막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조력자는 내가 서명하지 않은 위임장 사본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냈고 진단서 발급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진료 기록상 복약 내용과 실제 처방약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간병인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약을 직접 갈아타서 준비했고 병원의 의사에게 피드백을 전달하면서도 보호자인 아들의 요청이라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조차 상황의 전모를 모르고 있었고 간병인이 자율적으로 수차례 서류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보호자 요청과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밖에서 온 사람들은 더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단서를 작성한 담당 의사는 직접 참석하길 거부했고 간호기록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말이 나오자 더 이상 병원도 침묵만으로 상황을 덮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 정리됐고 그중 일부 대화 녹음이 보존된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만 끊어지면 정리 가능합니다. 보호자와 협의 끝났고 어르신은 그냥 안심만 시켜드리면 돼요. 그 말이 녹음된 테이프 속에 남아 있었고 그 녹음이 병원 행정실에서 수집된 문서와 연결되자 상황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병원 측은 결국 간병인을 외부 인력에서 해촉했고 내 병실에는 새로운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 인력은 나를 바라보며 정중히 인사를 건넸고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어떤 것도 강제하지 않겠다는 설명과 함께 기본 일정만 안내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언의 싸움에서 첫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건 아주 작고 느린 변화였지만 내겐 절대적인 감각이었습니다. 나를 진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병원. 그리고 내 말이 통하는 세상으로 아주 작게 열리는 문. 그날 밤 병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흘러들어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고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귀로만 세상을 듣던 내가 이제는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고 조만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상상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걸 알면서도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나를 깨우는 데엔 충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 이제 내 삶은 다시 나의 이름으로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날,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기온은 낮았지만 햇빛이 따뜻했고 어쩐지 세상이 나를 향해 문을 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의료용 침대가 아닌 일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휠체어가 아닌 내 다리로 다시 서겠다는 마음만은 단단히 서 있었다. 내가 향한 곳은 도심 한복판에서 조금 떨어진 단층 건물이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자립형 돌봄 주택. 간호 인력은 상주하지만 강제 약물이나 일과표는 없고 개인 공간이 보장된 아주 단정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처음 그 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작은 방 한 칸, 침대, 책상, 창문, 옷장, 거울 하나와 포근한 조명, 그리고 벽 한편에 놓인 난방 스위치. 그 단순한 구성들이 내겐 너무도 값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손으로 커튼을 열었고 내 손으로 전등을 켰다.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기억을 의심받지 않아도 되는 공간.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생긴 것이다. 그곳에서의 첫 아침.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작은 주전자를 꺼내 따뜻한 물을 끓였다. 창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보였고 멀리서는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다. 누군가는 이 조용함을 지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고요 속에서 다시 내 삶을 꿰매고 있었다. 하루는 돌봄주택 관리인이 내게 조용히 물었다. 무슨 취미 있으세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글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식물 키우는 것도요. 그녀는 다음 날 작은 다육이 화분 하나와 노트를 책상에 올려두었다. 나는 그 노트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몸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나는 그 안에 천천히 내가 걸어온 시간을 정리해 나갔다. 이곳에 온 뒤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언제 약을 먹었는지, 언제 졸았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그걸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건 마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아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빈자리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었고 나는 내 몫의 삶을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내가 그 병원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내 기억을 스스로 지워가며 버티기만 했다면, 나는 이제쯤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기억했고, 저항했고, 도망치지 않았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밤이 되면 작은 전등 아래서 노트를 펼치고 하루를 기록한다. 이름도 얼굴도 잊힌 사람들이었지만 그 시간의 끝에 나는 다시 나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내 안의 단단한 감각이 나를 끌어올렸다는 걸 알게 됐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돌봄이란 말이 누군가의 시선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다.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예전보다 느리게 걷고 예전보다 천천히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제 나라는 이름을 지키는데 더 이상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간병이라는 명목으로 누군가가 나의 판단과 기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늙는다는 건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기억해내야 하는 시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강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의 말에 나를 의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고 당신을 기억하는 힘은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제 방 창가에서 작은 다육이에게 물을 줍니다. 흙은 말라 있었고 잎은 조용히 제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지금의 저 같아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